그래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암 의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두 가지만 생겨도 여러분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 내용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는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점 심해진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왜 안 되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드시죠. 그죠? 머리가 아프면 내가 왜 머리가 아플까? 그래서 그 본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대부분 두통, 약을 먹죠. 이런 약을 먹어서 진통 억제만 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암이 보내는 확실한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암의 초기 증상은 되게 모호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잘 못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암이 걸리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평생 건강하고 별로 안 아팠는데 암이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위험 신호가 있는데, 실제로 임상 자료들을 보면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좀 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옛날에는 대책 없이 암에 걸렸다면 이제는 암이 어떻게 오는지,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증상과 암 의심 증상의 차이를 좀 과학적으로 분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 초기에는 통증 수용체가 자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이 자라날 때 자극은 별로 없다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암이 위에서 1cm, 2cm, 3cm 자라날 때 통증이 거의 없어요. 암이 커져서 억제될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일반적 현상이 거의 다 그래요. 가령 1cm의 통증이 오는 분들은 1cm 통증에서 우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오는 것뿐이지, 암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통증의 민감성이 둔한 분들은 5cm, 7cm, 9cm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와 제가 경험한 자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제가 한 7가지 증상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체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체중의 변화. 그 중에 체중이 부는 경우보다는 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관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현미채식을 바꿨거나 두 끼 식사를 하거나 저녁 안 먹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식생활을 했는데 한 5% 내지 10% 정도 줄었을 때 병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사작용이 1년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세포 활동성도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매일 술 마시고 똑같이 고기 먹고 똑같이 부절제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좀 빠졌다, 5kg가 빠졌다, 10kg가 빠졌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병리적 상태를 보면 암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체력이 더 많이 소비될까요? 아니면 축적될까요? 당연히 소비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육과 지방 이런 부분들을 분해하는 이 촉진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암액질이 우리 몸에 형성이 됩니다. 특히 췌장암, 위암, 폐암, 대장암, 혈액암, 이 암들이 체중의 변화가 가장 빨라요. 체중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데도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만성피로. 만성피로.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난 피로 증상과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데도 나타나는 피로 증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혀요.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피로가 너무 심해. 그래서 월차를 쓰고 휴가를 얻어서 쉼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없어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피로가 생기는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을 시켜보면, 첫 번째는 염증이 많아져서 그래요. 염증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그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치, 처리하는 대사 반응들이 또 다른 대사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두 번째는 암 관련 빈혈증이 생깁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암이 같이 먹게 되니까. 암이 생기면 암은 보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무조건 만듭니다. 혈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세포를 증식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이로운 쪽으로 뭔가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빼앗아가면 암은 크고 몸은 마르게 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관련으로 인해서 빈혈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되는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태어나서 죽는 시점이 딱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그냥 뭐 똑같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생겨날 때 얼마 후에 죽을 거 없어질 거예요. 뭐 이런 죽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백혈구가 죽는 시간, 적혈구가 죽는 시간. 예를 들면 세포 수명 주기를 보면 적혈구 몇 달 산다 그랬죠? 적혈구가 120일, 백혈구가 몇 시간에서 3일 정도, 골세포는 25년. 이렇게 세포의 삶 주기가 분명히 있다고. 췌장세포 2년, 위백세포 일주일, 이런 세포의 삶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거스리는 유일한 우리 몸의 생명체가 암세포입니다. 보통 세포는 줄기세포성으로 해서 여러분들 몸에서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 설명 제가 많이 했었죠. 계속해서 배수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커졌죠. 근데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 되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 분열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만해질 수 있고 자기 장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못해서 전이 되고 다른 도수로 더 커질 수 있죠. 병원에서는 원발성을 가지고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갔다 오면 유방암의 원발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예방을 하거나 좀 잘라주려면 암이 자랄 수 있는 경로 중에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강의 중에 신생혈관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베리류라든지 토마토, 올리브유, 현미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암세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만성 피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곤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만성 피로로 발견할 수 있는 암들이 주로 이제 백혈병들이에요. 백혈병, 림프종,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통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통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통 우리 몸에 어떤 이상 물질이 있거나 세균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어요. 구급차가 와야 되는데 차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차길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앰뷸런스의 신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차가 비켜주죠. 비켜주면서 자연적으로 길이 넓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보내는 작용이 혈관을 팽창시킵니다. 혈관을 늘려서 그곳으로 혈액을 많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이 갑자기 많이 안 오다가 갑자기 이쪽에 많이 모였다.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길까요? 압박감, 통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차적 통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통증은 일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암이라는 물질이 있고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 암을 해결하는 우리 몸의 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암을 이기기에는 역부족한 내 몸의 상태가 있게 되면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 이상 반복적 통증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악화될 때 그리고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암을 의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등 통증, 배 통증 혹은 또 가슴 통증이라든지 근데 검사해 보면 뼈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랬을 때 암의 어떤 부분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쪽 관절염이 아닌데도 뼈 쪽에 통증이 심해졌다 그러면 골전이암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통증 없애야지라는 생각보다 왜 생겼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정상적인 출혈과 분비물인데요. 많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종양들이 혈관에 침윤하게 되거나 혹은 또 점막을 파괴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증상들을 보면 혈변이 있어요. 혈변. 아주 흔한 대장암 증상입니다. 혈변. 변을 보는데 특히 치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문이 찢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혈변이 나온다. 그러면 대장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혈류가 있어요.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경우 어디 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광암이 가장 큰 의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객혈이 있어요. 가리를 뱉었는데 피가 나왔어요. 폐암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폐경 후에 출혈이 생겨요. 그럼 자궁, 내막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염증이 계속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 산성 체질이 되고 암에 걸리기 쉬운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증은 없는데 멍울들이나 우리 몸에 반점들 뭐 이런 게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점들, 갑자기 어느 순간 점이 많아지고 있어요. 샤워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없었던 곳에 점이 점점 늘어나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심각한 반응 중에 하나는 허벅지나 배나 등 쪽을 보시면, 등이나 옆구리 뒤쪽을 보시면 빨간 점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았을 때, 특히 간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붉은 점들이, 반점들이나 붉은 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점이 생겼다가 며칠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리고 되게 많아졌어요. 그때 암을 좀 의심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특히 유방이라든지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또 복부라든지 간, 위장 이런 데서 멍울들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자꾸 여러 군데 멍울들이 많이 생겨요. 병원에 가도 검사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자꾸 뭔가 뭉치거나 이런 현상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흔하게 멍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유방이나 또 림프절, 고환 이쪽으로 생기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 물질들이 만져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배변 배뇨 습관의 지속적인 변화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종양에 의해서 어떤 장관에 협착이 된다 그러면 변에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신경 조절 이상이 오게 돼도 변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와 설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변비가 있다가 설사를 하고, 또 변비가 있다가 설사를 하고, 처음에 변을 볼 때는 되게 힘들다가 갑자기 설사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안 좋고요. 대변의 굵기는 점점 감소됩니다. 대장암이나 또 장 쪽 관련된 암들, 그리고 잔뇨나 빈뇨가 되게 많아져요. 막상 갔는데 변이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의심암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그다음 방광암. 이 세 가지도 변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변에 이상 증상이 오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상 증상이 온다면 좀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침, 가래. 근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천식이나 폐 쪽으로 증상들이 막 나타날 수 있잖아요. 구분이 좀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상 기침 증상이라든지 가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감기 치료에 반응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감기 걸렸는 줄 알았는데 감기 치료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감기가 아니라 폐 관련 질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기관지가 자극되거나 성대신경 침범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그 의심암이라면, 의심되는 암이 보통 폐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후두암, 갑상선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암의 증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암은 안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은 가장 예방하기 쉬운 질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는 그런 우리가 요소들을 충분히 찾아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거의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암 의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두 가지만 생겨도 여러분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 내용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는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점 심해진다. 보통 증상이 악화될 때는 심해지다가 유지돼요. 그럼 사람은 가령 1에서 5까지의 통증을 느끼다가 5에서 3으로 줄어들면 거의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그 부분은 없어졌구나, 사라졌구나, 유지되거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심했다 떨어지면. 하지만 그거는 있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해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체중이 같이 감소되고 있어요. 보통 야간 증상들이 많아져요. 이게 밤에, 특히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낮에는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보통 통증들은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대 밤 쪽에 집중해서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암이 되거나 질병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약해진 부분에 우리 몸에 혈액이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나이도 중요해요. 의심되는 그 임상에 사용하는 암 의심 기준을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연령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50대로 봤는데 최근 40대. 그래서 40대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50 전후로 요즘에 암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머리, 내 속에 세팅값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약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습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내가 기침이 난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겼을 때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유칼립투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든지 두통이 왔을 때 천연 치료를 한다든지 족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퍼민트 흡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증상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다른 시간에는 이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신다면 우리 몸을 평생 관리할 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